그래서 모듈 3, 챕터 3, Protecting Your Data and Privacy에 대한 걸 하는데 지난 모듈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택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어택에 대한 걸 했으니까는 이제는 이제 프로텍을 하는 거를 합니다. 어택하는 거하고 프로텍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화이트 해커냐 블랙 해커냐에 대한 것이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것이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의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내 데이터를 지키는 거고요. 모듈 4 다음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가니제이션, 어떤 인스티튜트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기관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데이터를 지키는. 그러니까 그게 좀 크긴 하겠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개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가 내 데이터를 지킬 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섹션은 두 개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프로텍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 세이프가딩 하는 거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소프트웨어를 깔거나 어디 뭐 조인할 때, 그러니까 사이트에 등록할 때 그,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게 오케이 오케이 하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리고 저희 네다카드닷컴에 여러분들이 접속해가지고 콘텐츠 맨 처음에 하게 되면 거기도 보면 이 콘텐츠에 대한 걸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거를 동의를 해야지만 그 콘텐츠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 3.2절에 그것이 소개가 되는 것이 되겠고요. 요 모듈에서 요 챕터에서 4개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랩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제가 요 2개 위에 Create and Store 스트롱 패스워드에 대한 거고 백업 데이터에 대한 걸 제가 오늘 레포트를 받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까지는 요 2가지에 대한 걸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까지 레포트 제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누가 갖고 있느냐. 회사에서 내가 뭘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가 내 건지 회사 건지에 대한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내가 뭔가에 대한 액션을 할 때 그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다음 주까지 제출로 돼 있는데 뭐 간단한 거니까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일부 학생이 이 2가지의 레포트를 어저께까지 내려오는데 않는 친구가 있는데 않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다 묶어가지고 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2가지에 대한 거는 수업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약간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자, 이 2개의 섹션 중에 scale4all.com은 조금 최신의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공해 주는 것은 이렇게 5가지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앞에 섹션 1, 2에 대한 내용 이 2가지가 있고요. 여기 3, 4, 5가 섹션 2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scale4all.com 사이트에 여러분이 네다카드.com 아이디 패스워드 갖고 나서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컨텐츠를 이건 셀프 스타디입니다. 100%. 셀프 스타디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접속해서 그 컨텐츠를 인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요 모듈 관련해서는 5개의 섹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Your Data Protecting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컴퓨터 디바이스를 일단은 프로텍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방화벽을 온 시키는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티바이러스과 엔티스파이웨어를 써가지고 백신 프로그램이죠. 일종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OS라든가 브라우저를 최신 걸로 업데이트하고 거기에 세팅을
잘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사실 최근에 이 브라우저에 이제 필터 써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브라우저 쪽 관련해서 브라우저가 약간 노출을 돼 있걸랑요. 외부에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쿠키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내 시스템에다가 거기에다가 임시 집어넣는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웜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섞여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세이프하게 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소속돼 있는 기관만 쓰는 게 아니라 퍼블릭 와이파이를 쓰다 보니까 그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블루투스를 켜놓고 나서 내가 헤드셋을 이용한다든가 뭐 스피커를 연결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블루투스를 꺼가지고 내 스스로가 내 장비를 보호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상에 패스워드 유니크하게 사용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이따 랩 여러분이 해온 걸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어카운트 사용할 때, 액세스할 때 이 범죄자로부터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너무 더 패스워드를 외우는 게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워드 매니저라는 걸 사용해서 쓰는 것을 권하는 것이 있고요. 패스워드가 아니라 워드에 대한 게 아니라 프레이즈, 그러니까 문장으로 패스 프레이즈를 쓰는 것을 더 권하는.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아니라 패스워드 문장 형태로 패스워드를 쓰는 것을 권고를 지금은 또 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데이터를 낼 수 있으면 이제 인크립션해서 보호하는 거. 뭐 휴대폰에 대한 앞에 액세스할 때 패스워드 걸어가지고 하는 것은 휴대폰 전체를 프로텍션하는 거고 그 안에 데이터를 근본적으로 이제 먹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시크릿 키라든가 패스워드를 그 파일이라든가 데이터에 써가지고 그 패스워드를 타야지만 데이터를 보게 한다는 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unauthorized 유저가 그 컨텐츠를 읽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레포트를 또 한 거 레포트를 한 것이 이제 백업 유어 데이터 해가지고 로컬에서 하느냐 온라인상에 있는 게 클라우드 상황이죠. 지금은 뭐 클라우드라는 것이 뭐 보편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를 안 쓴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클라우드를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쓴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내가 하드디스크라든가 USB를 폐기를 할 때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퍼머넌틀리하게 딜리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버린 거에 대한 것이 그거에 대한 것이 뭐 내 개인 정보가 거기 있는 게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하드디스크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뭐 그거죠. 뭐 저기 뭐야 렌즈에다 돌리라는 거. 전자레인지를 돌리게 되면 전자레인지의 그 마이크로 파 때문에 그 안에 데이터가 이제 다 손상된다고 보는 거죠. 그것만 손상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미디어 자체가 피지컬 미디어 자체가 손상되니까는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슬라이드 2장, 여기 앞에 있는 슬라이드 2장은 여러분이 네다카드닷컴에 있는 내용을 이제 뭐 공부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여기 요 다음 슬라이드 내용은 제가 스킬포울닷컴에 있는 내용을 이제 조금 정리한 건데 앞에 네다카드닷컴하고 거의 대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신에 대한 정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주로 수업을 하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인터를 하나 좀
자, 첫 번째는 이제 유어 컴퓨팅 디바이스. 컴퓨팅 디바이스라는 종류가 정말 많죠. 지금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랩탑, 뭐 스마트폰 전부 다 컴퓨팅 디바이스고, 과거에는 제가 앞에 썼었는데 Beyond Bring Your Own Device에서 Bring Your Own Device, 비오드라고 읽어야 되나? 비오드. 그래서 Bring Your Own Device에서 옛날에는 회사라든가 이런데 회사의 장비를 개인 장비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고, 개인 장비를 회사에 들어오지도 못했지만은 회사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건 실은 반출은 더 어려웠길랑요. 근데 지금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이게 일상에서 집과 회사, 특히 이제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뭐 업무 자체가 이게 각 경계가 좀 애매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개인 디바이스를 회사라든가 학교에 갖고 와서 접속하게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로 위험한 거예요. 개인 디바이스도 거기서 감염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장치들도 개인에 의해서 이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것이 먼저입니다. 내 거에 대한 것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에 대한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파이어월. 그래서 방화벽을 기본적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방화벽에 대한 것이 여러 레벨이 있어요. 기관에 대한 것이 있고요. PC 자체도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OS의 방화벽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정해서 쓰는 게 그나마 좀 낫겠죠. 근데 그것까지 안 해놓으면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저 방화벽을 설치해 놓은 다음에 내가 어디 인터넷 어디 접속할 때 저 내 PC의 방화벽 때문에 접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저런 내용을 몰라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개인들이 좀 많이 저런 내용을 좀 알으셔야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PC라든가 여기에 방화벽에 대한 것도 어떻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터넷 접속하는데 뭐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내 PC에서 설정한 방화벽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엔티바이러스, 엔티스파이웨어. 스파이웨어에 대한 거 말씀드렸었어요. 내 거 시스템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내 정보에 대한 거를 컬렉션 해가지고 외부로 보내는 스파이입니다. 스파이웨어라든가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엔티한 거를 사용해서 외부에서 오는 메일이라든가 혹은 내가 외부에 무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거나 그랬을 때 그 엔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그거를 빨리 찾아서 그거에 대한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그 파일을 지워버리는 것을 해줘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멜리셔스 소프트웨어라는 거에 대한 것이 보게 되면 unauthorized access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번 내 컴퓨터에 한번 설치가 되면 내 데이터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씩 파괴를 하거나 내 시스템이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저기에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해커가 이 사이트에다가 바이러스를 심어놨어. 나는 여기가 트러스트한 사이트인 줄 알고 내가 다운로드 받았어. 그럼 또 감염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해킹 공격에 대한 것이 되게 보고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잘 몰라도 그렇지 저런 것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트러스티드 웹사이트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것까지는 일반인들이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늘 후시탐탐 전애들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엔티소프트웨어가 이 프로텍션하는 계층이 여러 레벨이 있습니다. 아까 이메일 계층도 있지만 라우터의 레이어 3 계층에 대한 것도 공격할 수도 있고요. 레이어 2 맥 계층에 대한 것도 이제 얘네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 메일에서 오는 거나 다운로드에서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프트웨어를 최근 걸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패치 파일 다운로드 받고 최근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OS 여기 나중에 여기 그다음에 OS 관련된 내용인데 OS에 대한 거하고 브라우저에 대한 것도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것을 regularly 업데이트, 레귤러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권장하고 혹은 자동 업데이트돼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최근에 알약이라고 하는 거에서 알약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약 자체가 바이러스를 지가 동작하면서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 잠시 그 몇 시간 동안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믿는 거에서부터 에러가 나면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S라든가 브라우저는 그나마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최신 걸로 가능한 패치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를 권고합니다. 그다음에 뭐 가장 간단하게 패스워드 프로텍션이죠. 패스워드 걸어놓고 나서 뭐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그게 뭐 개인이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최소한 요 정도에 대한 것은 해야 된다. 그런 방화벽에 대한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방화벽에 대한 것도 있고 OS에 대한 것도 있고 브라우저에 대한 것도 있고 난 단순하게 그냥 사용자인데 근데 사용자가 이 정도에 대한 건 자기 개인 데이터는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책임을 갖고 나서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제 바뀐 거죠. 내 데이터는 내가 우리 기관이 우리 학교가 내 데이터를 지켜주는 건 아니다. 내 데이터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지금은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라우터가 제대로 컨피그레이션 됐고 뭐였든 간에 이거를 해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접속해가지고 내가 그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얘기 자체는 내가 그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그 기관 혹은 그 가게 혹은 그 학교에 내가 이제 구성원처럼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망 분리, 망 프로텍션 해가지고 일반 사용자들 그다음에 우리 내부원들이 쓰는 걸 나눠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게스트들이 쓰는 네트워크하고 내부 구성원들이 쓰는 네트워크를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터넷 외부 사용자가 들어와 가지고 쓰는 거는 그냥 개인이 그냥 외부인이 아무렇게나 와서 쓰는 것처럼 쓰게 하고 내부망하고 이제 분리를 하게 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뭐 공용으로 같이 두 개가 이제 같이 공존해서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프로텍션을 잘 할 건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가장 와이파이는 SSID라는 값을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여기 SSID가 뭐가 있구나라고 설정을 합니다. 근데 SSID를 브로드캐스트 하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SSID 값이 안 뜨더라도 내가 SSID를 수동으로 설정하고 접속을 하게 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SSID 값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못 들어올 거야. 그런 방법도 있어요.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해커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프리셋된 SSID. 그다음에 디폴트 패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내가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SSID 값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거 바꾸고 패스워드 디폴트 값 되어 있는 것도 바꾸셔야만 됩니다. 이건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쓰는 모든 장비는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이제 취약한 게 이제 웹캠이죠, 웹캠. 여러분들 웹캠 자체를 뭐 반려동물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라든가 혼자 사는 친구들이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자기 방을 비춰놓고 나서 아, 내가 나간 다음에 애완견이라든가 애완묘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 다른 해커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는 SSID 값이라든가 웹캠 번호라든가 패스워드 디폴트 값을 그냥 놓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어, 해킹하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쓰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못 쓰게 할 수 있도록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이걸 바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크립션 해가지고 하는 걸로 우리가 많은 쓰는 게 WPA2를 쓰기를 이제 권고하죠. WPA2라는 거를. 근데 이 키 리인스톨레이션 어택이라고 해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보고된 것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키에 대한 값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리인스톨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가능한가 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아니 뭐 기본적으로 트래킹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와이파이에 대한 거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나서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약간 푸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거나 일부 알고리즘 어떻게 썼느냐에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가면서 좀 세팅을 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라우터라든가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것이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공지되거나 그거를 알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와이어드 네트워크 카드 그러니까 유선을 쓰는 것을 더 공고를 하는 거죠. 유선에 대한 것이 있으면 유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VPN, 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를 쓰는 것을 권고합니다. VP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VPN에 대한 것은 윈도우즈에서도 기본적으로 VPN 서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와이파이 AP라고 하는 거에도 VPN 서버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PC, 노트북 쓰고 있는 거에서 VPN 클라이언트를 쓸 수 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VPN 클라이언트 기능이 있고요. 스마트폰, 랩탑 전부 다 VPN 클라이언트 기능이 다 있습니다. 뭐 제가 그것까지 쓰는 건 안 했고요. 거기 그 네다카드닷컴이나 스킬포울닷컴에 보면 그거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PC, 혹은 뭐 동아리도 좋고 아니면 뭐 학과 사무실도 좋고 그 다음에 어느 연구실에 그냥 AP라든가 쓰고 있는 거가 있으면은 그 무선랜 AP를 서버로 써가지고 외부에서 거기에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나마 여러분 정보가 좀 보안이 돼서 쓸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퍼블릭한 와이파이 도메인에 쓸 때, 그러니까 뭐 카페를 가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무선랜을 일단 접속을 하고 난 다음에 제 학교에 VPN 서버에 접속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 데이터를 씁니다. 그게 뭐 그렇게 뭐 느리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빨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내가 쓰는 것이 나는 내 나름대로 그렇게 안전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VPN이라는 기능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PC에 기본적으로 서버로도 쓸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는 서버로 설정하고 하나는 클라이언트로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접속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데이터를 쓸 때에는 그걸 좀 습관화해서 데이터에 대한 거를 내 스스로가 보호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저 뒤에 나오네요. 퍼블릭 와이파이 핫스팟 에리아에서 써야 되는 방법. 가장 좋은 거는 액세스하지 않는 겁니다. 액세스했을 때도 개인적인 정보를 보내는 게 아니죠. 괜히 중간에서 맨 인 더 미들이라든가 중간에 내가 이 와이파이 AP가 해킹돼 있을 때 내 정보가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으니까 내 디바이스가 어떤 파일 쉐어링 한다든가 미디어 쉐어링 하는 거하고 컨피규레이션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하게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것이 인크립션 돼 있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네. 인크립티드 VPN 서비스를 될 수 있으면은 써라. 누군가 입스트라핑이라는 것이 누가 엿본다는 겁니다. 예. 입스트라핑이라는 것이 퍼블릭 와이파이에서 누군가가 내 거에 대한 것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VPN 서비스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루투스에 대한 걸 턴오프 해가지고 쓰지 않을 때에는 블루투스 포트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를 막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패스워드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셨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이 랩을 이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데, 지난번 요거 제가 했었던 레포트 받았던 거하고 이번에 받았던 거하고 몇 가지 이렇게 답을 쓴 거를 레포트 한 거를 제가 뒤에 모아놨는데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그 느끼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복잡하게 해놓으면 내가 저기 뭐야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를 상당히 복잡하게 해놓으면 나도 헷갈릴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큽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바꾸는 다음에 안 바뀐 사이트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이트를 내가 동일하게 다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나도 어느 사이트를 어떻게 바꿨지 헷갈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에 대한 것을 스트롱 패스워드에 대한 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컨셉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패스워드를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스트롱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억하기 어렵죠. 이건 그러면 내가 어떤가에 종이에다 적어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종이를 잃어버리면 나도 못 들어가는. 사실 그런 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 그 암호화폐 아닙니까? 암호화폐의 키값에 대한 것을 분실해가지고 소유자인 본인도 그거를 액세스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가끔 이제 기사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패스워드 만들 때 몇 가지 기본적인으로 해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8자 이상, 어퍼, 로어 케이스, 조합, 숫자도 같이 넣고, 넌 알파 뉴머릭 이래 되니까 되게 이제 심볼에 대한 거죠. 여기 보면은 앰퍼선드라든가 위에 꺽쇠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바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느낌바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크기에 대한 기호 이런 것도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몇 가지 물어본 게 있어요. 스트롱 패스워드에 대한 어널라이즈를 했어요. 커먼 패스워드 팔리시 셋 위에 있는 그거를 했을 때 first two item에 대한 것을 약간 놓칠 수 있는 왜 그러느냐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저 답들이 조금씩 재밌는 답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하고 무관하게 답을 쓴 경우도 있었어요. 보게 되면
암호에 다양한 문자가 추가되는 경우 기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걸 정책을 준수하게 되면 다른 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암호를 다시 사용하게 된다. 일부 시스템의 경우 주기적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과거에 사용했던 암호를 다시 못하게 하고 새로운 암호와 기존 암호를 사소하게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본인의 이니셜이나 중요한 날짜들을 사용하여 만들기 위한 조합, 소문자, 대문자에서 0에서 7에 대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사실 이제 이메일 앞에 거 만드는 것에 대한 거를 그냥 패스워드 똑같이 쓰는 사람도 있고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 많이 없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8자 이상 안 되면은 8자 이상 안 되면은 그게 아예 패스워드 설정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소문자 숫자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이니셜하고 하다 보면은 뭐 7자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8자 이상에 대한 걸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팔리시가 뭐였었냐면은 어퍼 로어 케이스를 같이 조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니셜만 따면 SW 민 소문자로 해가지고 뭐 대문자를 안 쓴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한 친구 또 쓴 거 보게 되면 어, 소문자 대문자를 할 때 기억할 확률이 줄어들어 사용이 불편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강력한 암호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배제될 수 없기에 허용 범위 내에 만드는 걸 타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상당히 옳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복잡하면은 내가 기억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기억하기 좋으면 이제 좀 노출되기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이트에 대한 것이 지금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 만들어 나 봐요. 그때만 이렇게 이런 번호를 그쪽에서 권고를 해줬나 봐요. 분명 앞에 얘기한 팔리시를 다 지켰어요. 8자 이상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다음에 문자 다 조합했는데 이거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만들었어요. 제너레이션 어너더 해가지고 해서 보게 되면 어, 비밀번호가 블럭 정크 베이직 네세서리 하다고 해서 4개의 0단어로 나오는 경우. 이거는 최근에 아까 앞에서 보게 되면 워드가 아니라 프레이즈, 그러니까 문구로 해가지고 단어 나열이 아니라 워드 나열 형태에 대한 얘기를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또 한 친구가 한 건데 해팅이면 이렇게 나온 거야. Freight Call, Common 릴리지어스 해가지고 요로에 대한 패스워드를 또 만드는 거를 최근에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몇 가지 쭉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저거요. 라스패스라고 하는 사이트 통해 가지고 패스워드를 만드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라스패스에 대한 걸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쓴 겁니다. 클라우드에 이게 답이에요. 원래는 라스패스 서버의 클라우드의 암호가 인크립트 돼가지고 인크립트 돼가지고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최소 다른 사람한테 패스워드에 대한 거를 액세스하게 할 때 그 who is that entity 누구가 될 것 같으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뭐 저도 지금 뭐 줌에 대한 패스워드를 여러분한테 줄 때 그냥 1, 2, 3, 4로 그냥 간단하게 주고 있어요. 어, 패스워드에 대한 종류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단어입니다. 1, 2, 3, 4. 근데 뭐 여러분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뭐 기억하기 편하고 까먹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픈해서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프라이빗하게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음, same place에다가 패스워드 스토어 하는 것이 상당히 편하죠. 그거의 단점이 무엇이냐,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라스트 패스에 대해서 저장했기 때문에 근데 사이버 공격이 이제 라스트 패스가 노출이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라스트 패스가 노출이 되면 전부 내 정보가 다 노출되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은 보안 관련해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이용하는 모든 사이트 비밀번호 유출되어 개인정보에 큰 위험이 가할 수 있고 같은 얘기를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스트롱 패스워드이느냐? 라는 것이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패스워드 메시지라는 걸 사용하게 된다면, 패스워드 메시지라는 걸 사용하게 된다면, 다음 것 need to be easily recommended 하는 것이 can be relaxed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느냐? 패스워드는 기억하기 좋아야 된다. 나하고 자우지 누군가하고 자우지 어소시에이트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different 서비스의 same 패스워드 쓰는 거는 하지 말아라. 다른 패스워드를 써라.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 사이트 할 때 패스워드를 알리 쓰지는 않고 두 개를 가지고 저도 조합을 쓰는데 혹시 내 것이 노출돼도 되는 사이트, 노출되면 안 되는 사이트에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패스워드 두 개를 가지고 쓰는데 여기 말로 하면 디퍼런트 패스워드를 쓰라고 하면 내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제 패스워드 찾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컴플렉스 패스워드. 컴플렉스 보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대세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 있는 슬라이드 내용은 이 랩을 갖고 나서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앞에 그 뒤에 있는 랩이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걸 기초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보면 enlist 8 캐릭터. 그다음 뭐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 로어 어퍼 케이스 쓰라는 거. 그다음에 숫자도 쓰는 거. 그다음에 프린팅 캐릭터라든가 스페이스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힌트를 줄 만한 걸 쓰면 안 되고 익스파이어 하는 피어리어드 패스워드 피어리드가는 없으면 좋겠고 만약에 피어리어드 안에 내가 업데이트 안 하면 나도 까먹으니까. 그다음에 날리지 베이스드 어센티케이션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크릿한 퀘스천이라든가 뭔가 이전 거에 대한 것에 대한 답 형태 그러니까 뭔가 노출되기 쉬운 거에 대한 것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들이 해봤던 랩을 통해서 해봤던 거에 대한 거라 이건 뭐 요 정도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인크립션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Your data should be always encrypted. 사실 이건 저도 못 지키고 있는 사항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 PC에 대한 데이터를 누가 뭐 보겠어 하면서 실은 저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 가면은 시건장치 보안에 대한 거를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게 시건장치와 함께 파일 보안에 대한 거에서 파일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노트북이든 PC 맨 처음에 화면 켜질 때 그 패스워드 암호화되어 있는지 화면 스크린 세이브 설정되어 있는지 중요한 파일에 대한 거 패스워드 걸려 있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안팀에서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데이터는 항상 인크립 돼야 되는 거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지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we have no secret, nothing to hide. So why use encryption? 속일 게 없는데 뭐 그렇다면 관계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데이터를 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는. 이게 데이터에 가치가 있나? 나한테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상대방한테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에 대한 인크립션에 대한 걸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보게 되면
unauthorized party. 이게 상대방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것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이 인크립션입니다. Only a trusted, unauthorized person만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야. 시크릿 키하고 패스워드로만 갖고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데이터에 대한 것이 뭐 파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종이로 돼 있는 문서고도 마찬가지예요. 문서고 같은 경우도 뭐 확인돼 있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컨텐츠에 대한 거를 unauthorized 한 사람을 못 읽게 하는 거고요. 인터셉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항상 보게 되면 내 데이터에 대한 거를 다 인크립션 시켜놓은 다음에 랜섬을 줘야지만 열어볼 수 있는 랜섬웨어 공격이 무섭습니다. 한번 당했었고요. 저도 이 랜섬웨어에 대한 것을 상용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사이트가 서비스가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의 항의와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게 참 악의로 쓰이는 거죠. 내가 딴 사람들 못 보게 하는 건데 딴 사람이 랜섬웨어를 해서 내가 못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그다음 윈도우즈도 인크립트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있어요. EFS 시스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요건 거기 여러분이 간단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뭐 백업도 같이 뒤에 가서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인크립션하고 백업이 이제 같이 나오게 나오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걸 전체를 전부 다 인크립션하고 백업에 대한 거를 해놓을 수 있는 서비스가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리눅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걸 인크립션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 여기 나온 EFS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일 혹은 폴더 전체에 대한 걸 인크립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습관을 좀 들여주기를 제가 희망을 합니다. 백업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백업에 대한 레포트도 여러분들이 했었죠. 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뭐 할 수 있는 거는 보게 되면 로컬 엑스터널 디스크를 쓰는 것이고 리모트 디스크. 그러니까 리모트 디스크라는 게 뭐 옛날에는 네트워크 어태치드 디바이스인가요? 나스 스토리지. 그러니까 나스래 갖고 원격에 있는 스토리지를 쓰는 거죠.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로 이게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가 로컬 외장 하드 같은 거를 쓰는 거 백업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스를 쓰거나 혹은 클라우드로 쓰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 여기 있는 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뭐, 뭐 3시, 새벽 3시에 왜 이거를 백업을 하게 만드느냐. 뭐 컴퓨터 이용하지 않고 다른 시간에 하는 거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컴퓨터를 끄고 가는데 사실 컴퓨터는 끌 때 안 오셔도 됩니다. 어, 저도 뭐 컴퓨터에 대한 거를 주로 그냥 화면만 끄고요. 본체는 안 끕니다, 저는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뭐 접속해서 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뭐 끌 필요는 없는 것 같아갖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적인 장치가 그게 전원을 또 많이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자주 쓰는 거는 그냥 잘 안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에 시스템 백업하도록 이제 설정이 돼 있고, 저는 시스템에 대한 거를 그냥 백업에 대한 거를 하고, 그다음에 백업 시스템을 다시 또 싱크를 해가지고 저는 200% 이중화를 원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백업 데이터가 있고, 백업 데이터를 또 백업하는 그건 저는 300%지. 저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고,
새벽에 백업을 하도록 이렇게 늘 실시간적으로 해놓습니다. 실시간은 아니지. 그러니까 백업이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데일리 레귤러 백업을 합니다. 저는요.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이후로부터는 저는 항상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모트 디스크에 대한 거에 대한 보면은 클라우드 베이스드 백업 서비스에 대한 리스트를 해봐라 했지만 여기 잘 썼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드랍박스, 원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 무료인 것도 있고 무료로 5GB 주고 나서 그다음에 유료를 돈 내면은 더 이상의 250기가를 주는 뭐 그런 서비스 하는 것도 있고요. 무료로 이용한 차이가 있고 유료하는 경우 뭐 기간 용량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your data can you access your data from all device your 내가 있는 장치에서 모두 다 이걸 볼 수 있느냐. OS 다르거나 해도 이것은 웬만한 것을 다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쓰는 서버에 대한 거를 외부 PC에서도 접속하지만 스마트폰에서도 수시로 가끔 내가 데이터 까먹었거나 그럴 때는 갑자기 보고 싶을 때는 그냥 저도 스마트폰으로 그냥 그 파일 액세스 그냥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세상인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뭐 백업에 대한 거, 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한 거, 백업하고 리스토어하는 백업에 대한 걸 클라우드 하는 것을 또 여기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몇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뭐 고탈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백업 데이터를 로컬 했을 때 장점이 뭐니? 그 다음에 단점은 뭐니? 그다음에 클라우드 했을 때 장점은 뭐니? 클라우드 했을 때 단점은 뭐니?에 대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손쉽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외장기기. 뭐 제가 보라색으로 된 것만 볼게요. 다 비슷비슷했어요. 답들이요. 쓴 걸 보게 되면. 단점은 뭐니? 분실했거나 오늘 접속하려고 하면 그걸 갖고 다녀야 되는 것이 있고요. 클라우드 돼 있을 때 그 돼 있으면은 뭐 어디서든지 손쉽게 언제 어디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무료로 이용할 경우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돈을 내야 되고 만약에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 패스워드를 까먹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레포트를 했기 때문에 어, 제가 특별하게 뭐 설명할 건 없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NAS죠. NAS. 이런 장치들에 대한 것이 쓰고 있다가 요즘은 이제 아마존 웹서버에서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쓰는 것으로 이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인가요? MS사에 그다음에 아이폰의 아이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나서 여러분 파일 폰에 있는 거 백업도 하고 심지어는 아이폰은 안 됩니다만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거기 통화에 대한 거 녹음하고 난 다음에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다가 자동 저장도 되고 뭐 이런 게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것이 뭐 얼마만큼 정보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상당히 이제 가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그냥 보관에 대한 것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것이 있고요. 자, 데이터를 퍼머넌트하게 지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터 퍼머넌트하게 지우는 거. 그 이상 리커버리 못하게 지우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하는 방법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원제로에 대한 걸 오버라이트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버라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중에 보면 SDLT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슈레드라는 게 있어요. 슈레드, 리눅스 할 때. 제가 맥OS는 쓰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 거기는 이런 것이 있나 봐요. 이런 툴을 쓰게 되면은 아예 데이터에 대한 것이 아예 복구가 안 될 수 있는 정도로 다 지워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드디스크 이제 포맷하잖아요.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파일 테이블이 있습니다. 메뉴에 파일 테이블이 있고요. 실제 파일을 딱 집어넣는 건 포인트 방식으로 해서 링크 방식으로 가져가요. 맨 위에 파일의 테이블에 뭐가 있냐면 그 파일 이름이 첫 번째에 그 콘텐츠가 어디에 돼 있는지 포인터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대한 거는 그냥 링크만 끊어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데이터가 다 원래 있는 거고, 링크의 정보를 딱 보게 되면 링크 정보에 대한 것이 이제 지워졌기 때문에, 아, 파일을 딱 보게 되면 없지만, 실제 피지컬하게는 그 링크가 끊어져 있지만, 콘텐츠는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뭐 포맷을 간단하게 해서 뭐 빠른 포맷, 느린 포맷 하게 되면 빠른 포맷, 느린 포맷 할 때 빠른 포맷을 하게 되면 파일 테이블에 있는 링크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래는 이제 컨텐츠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뭔가 할 때 걔가 이제 쓰죠. 그 다음에 쓰죠. 근데 뭐 그 다음에 쓴 게 별로 많지가 않아. 그럼 일부 데이터만 날라가고 뒤에 있는 거는 남아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복구해가지고 살릴 수가 있는 거야. 하드디스크 복원하는다는 데가 그거 하는 거야, 결국은. 근데 S딜리트라든가 슈레드를 쓰게 되면 그냥 전부 다 아래에 있는 것까지 다 이제 000, 111로 다 뽑아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링크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피지컬 에리어에 있는 데이터도 다 지워지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라든가 패스워드, 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조금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보입니다. Strong Authentication. Strong Authentication에서 최근에 쓰는 것이 Two-Factor Authent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인증하는 절차를 두 번 쓰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은행에서 쓰는 것에 이제 바이오 정보를 쓰는 것이 되게 많아졌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턴을 하거나 암호 8자리, 4자리에 대한 숫자를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지문이라든가 홍채라든가 이런 거를 써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일반화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후가 되면 이제 바이오메트릭에 대한 것만 쓰고 이제 뭐 다 쓰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도 그런 생각이 은행의 통장에 대한 종이 통장을 이제 자기 아버지나 삼촌들은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종이 통장 안 쓰잖아요. 어, 종이 통장 안 쓰다가 이제 회사에 가게 되거나 혹시 뭐 종이 통장을 요구할 때 아마 여러분이 그때 그거 자기 있는 전자 통장에서 변환하거나 그걸 만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미 전자 통장이라는 게 쓰는 게 익숙하지만 내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전자 통장보다는 종이 통장이 좀 아직 익숙합니다. 근데 그게 한 세대가 지나거나 혹은 0.5세대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뭐 여기 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OTP 카드인 것 같기도 하고 OTP 카드하고 OTP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오메트릭한 정보도 같이 쓰게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니까는 요즘에 뭐 카카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냥 송금하는 거 보게 되면 미리 그냥 그냥 숫자 4개, 6개만 입력해서 그냥 보내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노출되면 큰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암호화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거를 더 보안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이렇게 그다음에 오스 2.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나와요. 예, 보면은 요걸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이 사이트를 접속하려고 하는데 이 사이트에 대한 거를 접속에 대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이 사이트에 로긴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접속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혹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쪽에 내가 계정이 있으면은 이 계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이트를 접속하게 됩니다. 하는 게 이게 OAuth 2.0이에요. 오픈 오센티케이션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접속을 딱 하게 되면 야 너의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거 뭐야? 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구글 사이트의 아이디 패스워드 여기서
받아와.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한 걸 확인할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이제 확인을 받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확인 받았어. 나 누구에 대한 확인 받았어. 여기 있는 사이트가 구글 사이트에 가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큰을 이제 그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토큰에 대한 거를 그랜트된 거에 대한 토큰 이슈에 오는데 얘는 이미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 사이트에서 확인됐구나 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여러분이 넷아카드닷컴이라는 데를 넷아카드닷컴이라는 데를 쓰고 있어요. 근데 skillful.com을 딱 들어가려고 하면 skillful.com에 대해서 야 너 넷아카드닷컴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뭐야? 라고 물어봐요. 여기 가서 그걸 여기를 이걸 치게 해요. 이거를요. 그렇게 되면 여기 가서 이제 검증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것이요. 자, 그런 식에 대한 것이 과거에는 802.1x라고 해서 내가 저 사이트도 꾸미고 패스워드에 대한 서버도 구축해가지고 서버에 대한 걸 내가 다 관리를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802.1x에 대한 걸 그 하나의 그 사이트를 패스워드 관리하는 사이트를 내가 만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제3자인 거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있는 사이트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픈 스탠다드예요. 오픈 스탠다드. 그래서 개인에 대한 크레덴셜에 대한 것을 서드 파티에 대한 것을 확인해 서 거기서 베리피케이션을 받아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여기 이 사이트에서 또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내가 자주 쓰는 많이 쓰는 사이트에 이미 거기서 한번 확인을 받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오픈 어센티케이션이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엔드 유저 크레덴셜을 앞에 했던 똑같은 겁니다. 이게 보게 되면 미들맨이 있어가지고 미들맨이 그거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haring too much information. 제가 한번 맨 첫 모듈 1 시간에 제가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소셜 미디어에 내 사진에 대한 거 공개하는 것도 문제이고 내 친구한테 내 사진을 보내주는 것도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내가 내 친구한테 내 사진을 주는 순간 그 친구가 그걸 만약에 SNS에 올리게 되면 그 컨텐츠는 이미 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 친구한테 이미 내 사진을 공개할 거를 요청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묵시한 거죠. 묵시한 거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뭐 오케이를 해줬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올리는 건 관계없는데 자기 사진뿐만 아니라 나 이렇게 누구랑 나 친해 하고 나서 내가 이게 내 친구야 하고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이 좋다. 리틀이니까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false answer를 가지고 나서 security question 하는 거,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뭘 했는데 security question에 대한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어, 뭐 초등학교 어디 나왔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근데 그런 것도 사실 그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주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거죠. 내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것을 대신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시크릿 퀘스천에 대해서 폴스 앤서 갖고 나서 답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나중에 진짜 급할 때에는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 또 까먹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암호화에 대한 걸 나중에 물어보기 위해서 당신이 암호 패스워드에 대한 걸 잘 기억하지 못할 때 그걸에 대한 당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가지 올려놓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내가 보호한답시고 실제 정보를 주지 않고 엉뚱한 정보를 주고 난 다음에 실제 그걸 내가 쓰려고 할 때는 내가 뭐라고 걷다가 답을 써놨었는지 내가 까먹어. 그래서 결국은 나도 그 패스워드를 못 찾아. 근데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한 그거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안 하는 것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그다음에 이메일하고 웹브라우저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와요. 인프라이빗 브라우징 모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쓰는 것이 요것이 디폴트 세팅은 아닐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쓰는 브라우저에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됐든 뭐 엣지가 됐든 뭐 아니면 뭐 구글의 뭐죠? 어, 크롬이 됐든 간에 저 인프라이빗 브라우징 모드 세팅에서 쓰는 것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트롱 오센티케이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쓰는 것 이외에 투 팩터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서 두 번째에 대한 토큰에 대한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피지컬하게 쓰는 것이냐, 크레딧 카드 몇 번이야 라고 하는 거, 혹은 모바일 폰에 대한 거를 물어본다든가, 혹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거 있죠. 신분증 발행일. 당신의 신분증 발행일을 적어달라. 난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 신분증에 뭐 내 주소에 대한 걸 물어본다든가, 신분증 그 번호를 물어본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뭐 신분증 발행한 곳이 어디냐, 뭐 서울이냐, 경기도냐, 뭐 부산이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발행일이 언제냐, 이런 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보안 관련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매트릭스에서는 핑거프린트라든가 페이스, 안면, 보이스 레코그니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많이 쓰죠. 이메일이라든가 SMS의 베리피케이션 코드에 대한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투팩터 어센티케이션이 되겠습니다. 투팩터 오센티케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커는 나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어카운트에 대한 것을 복사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싱 당하거나 얘가 멜리셔스 멜웨어 내 PC에 심어놨다거나 소셜 엔지니어링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소셜 엔지니어링 뭐 완전히 뭐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온다거나 아니면 내 계좌가 뭐 해킹당했다고 온다든가 혹은 뭐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을 대가면서 온다든가 이렇게 소셜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투팩터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해커한테 흘릴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 했었던 오픈 어센티케이션 2.0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 앞에서 썼던 내용 중에 요거는 앞에서 같은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이메일에는 웹브라우저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Did you know anyone with physical access to your device can view what website you've visited? 내가 들어간 사이트에 대한 걸 로그 파일이라든가 거기 브라우저 보게 되면 뭐죠? 거기 최근 방문한 사이트인가 그 로그가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지우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내 PC에 와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메일 보낼 때마다 디지털 체인 내가 보낸 사람들 사이에서 디지털 체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블 할 수 있다. 이건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n private browsing 모드를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노출되는 것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팅이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in private, 크롬의 incognito, 그 다음에 사파리의 private browsing이라고 하는 모드가 있어요. 이 모드에 들어가서 이거를 enable 시켜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enable 되면 뭐냐면 쿠키라든가 내가 이 쿠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사이트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사이트가 내 쪽에다 쿠키를 심어놓는다고 그랬어요. 어?
그렇게 되면 그 쿠키를 나중에 그 사이트 들어갈 때 그 쿠키 값을 달고 들어가서 내가 그 사이트에 언제 들어왔고 거기서 무엇을 받고에 대한 기록을 거기서 갖고 있는 거야. 그쪽 사이트가. 그쪽에서 나한테 쿠키 하나만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쿠키를 다음 날이든 1년 후에든 10년 후에 그 사이트를 들어갈 때 그 쿠키 값을 보고 나서 상대방 서버에서 나의 개인 정보는 아니지만 그 사이트에 방문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라이빗 모드에 대한 것을 이네이블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디세이블 됩니다. 그래서 temporary 인터넷 파일이라는 것도 다 지워지고요. 브라우징 히스토리도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언제는 여러분이 파일 클로즈 윈도우나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 그게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뭐 저게 브라우징에 대한 정보가 템포러리 인터넷 파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그 사이트가 뭐 바뀐 게 없으면 내 템포러리 파일을 그냥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캐시에 대한 것처럼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인 프라이빗 모드에 대한 거를 조금 여러분 설정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도 놓치고 있는 게 바로 텀 오브 서비스, 팔리시에 대한 겁니다. 뭐 텀 오브 서비스 해가지고 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이트를 쓰려고 하면은 오케이를 안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오케이에서 넘어가는 사항들인데 보면 terms of service, term of use, term of condition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너가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이 사이트 접속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동의를 해주는 거야 하고 나서 거기에 아주 케알 같은 것이 아주 많은 정보가 딱 써 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오케이 하면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리걸 바인딩 컨트랙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법적으로 계약에 대한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룰을 지키겠다는 거. 그 다음에 나하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혹은 제3자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하고 대한 룰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넘버 오브 섹션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권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또 있어요. 책임이. 그 다음에 어카운트 모디피케이션이라는 어디까지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일이 다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걸 잘 읽어보자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 데이터 유스 팔리시에 대한 것은 어, 내 데이터에 대한 거를 얼마만큼 컬렉트하고 내 데이터를 얼마만큼 유스하고 나의 데이터를 누구하고 쉐어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세팅에 대한 거 있어요. 내 인포메이션을 누가 볼 것이고 그걸 내가 허락하는 것이고 내 프로파일이라든가 내 어카운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다음에 시큐리티 팔리시에 대한 것은 컴퍼니가 이걸 다루는 어느 회사가 이 데이터 나로부터 얻는 데이터에 대한 거에 대한 시큐어하게 쓸 것이고 어디까지에 대한 것을 어떤 범위까지 해야 될 것이 아웃라인에 대한 것이 정의가 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거를 동의해 줄 때 좀 꼼꼼하게 봐야 될 사항들이에요. 사실 이게 내가 웹 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관계없는데 회사에서 무슨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 회사에서 내가 뭐 캐릭터에 대한 걸 디자인을 한다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뭔가 크리에이션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회사에 내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야. 계약서에 대한 거. 그래서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문구를 갖고 나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고민하면서 내가 사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텀 유즈 폴리시에 대한 얘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유어 컨텐츠는 소유는 네가 해. 근데
포토에 대한 거, 포토 쉐어링 컴퍼니 같은 경우 네가 만든 컨텐츠여도 네 소유권이지만 내가 리유즈 할 수는 있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는 우리한테 넌 익스클루시브하게 그냥 뭐야지 넌 익스클루시브하니까 이 독점권이죠. 라든가 트랜스퍼라든가 서브 라이센스, 로열티 프리, 월드와이드 라이센스, to host, use, disrupt, distribute, modify, run, copy, publish, perform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한테 다 그랜트해 주는 거야. 라는 콘텐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에이션하고 뭐하고 네가 콘텐츠 오케이 난 콘텐츠 다 넣을 거야. 네 건데 일단 우리 회사한테 그거에 대한 것이 권리가 있어. 내가 이전하거나 라이센스 하거나 로열티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에 대한 월드와이드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곳이 있어. 상당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컨텐츠에 대한 동의를 하고 사인하고 넘어가는 그렇게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보면 Your Privacy Application 세팅하고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The privacy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Anyone will be able to see information about you and access your profile until you change the privacy setting. 프라이버시 세팅을 하지 않는 동안은 그냥 디폴트로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네 정보에 대한 거, 네 프로필에 대한 건 다 볼 수 있어. 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공유해 주는 거야. 그냥 텀 오브 서비스라든가 뭐 텀 오브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조금 한번 어디까지 내가 이제 동의를 해주는 거지? 그래 한번 좀 고쳐야 돼. 그래서 막 필수 사항 있고 선택 사항 있고 있으면은 필수 사항은 할 수 없이 내가 이거 쓰려면은 해야 되는 거지만 한번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세팅할 수 있는 디폴트 세팅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디폴트 세팅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세팅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safeguard your account 혹은 your data protect 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기 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건 설명합니다만 저도 급하면은 이거 안 보고 려면 그냥 오케이 누르고 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보시겠어요. 내 어카운트에 대한 거를 내가 보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거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텀즈 오브 서비스에 대한 거를 항상 읽어야 된다. 무언가를 새롭게 등록하거나 뭔가의 서비스에 대한 것을 디사이드 하기 전에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세팅에 대한 것을 해줘야 돼. 프라이버시 세팅에 대한 거를. 근데 이게 우리가 영어로 돼 있으면은 혹은 한글로 돼 있어도 무슨 법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가 소홀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컨텐츠에 대한 쉐어하는 그룹을 좀 리미트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시큐리티 팔리시에 대한 것을 한번 리뷰를 또 한번 해야 된다. 내 데이터에 대한 거 프로텍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문구에 대한 거 하나하나씩 좀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패스워드에 대한 건 피어리틱하게 바꿔야 되고요. 컴플렉스 패스워드를 사용해야 되고 투팩터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걸 어카운트에 대한 걸 설정해서 쓰기를 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카운트에 대한 것도 보면은 맨 처음에 초기에 나와 있는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뭐 투팩터 오센티케이션이 아니었죠. 원팩터였죠. 아이디 패스워드만 치게 했다거나 뭐 그랬는데 언제부턴가에 대하니까 뭐 SNS를 뭐 정기적으로 SMS 숏 메시지 서비스로 뭐 문자로 와가지고 뭐 지금 이 번호를 다시 입력하라고 한다든가 혹은 뭐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뭐 OTP를 한번 더 치게 한다든가 혹은 뭐 바이오 정보를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사이트가 점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오센티케이션이라든가 어카운트에 대한 시큐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투 팩터 어센티케이션을 채택해가지고 점점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안 하죠. 근데 뭐 저도 좀 잘 안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하죠,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 젊은 친구들은 그나마 이거에 대해서 익숙할 텐데 뭐 부모님이라든가 혹은 조금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그런 경각심을 좀 많이 좀 심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쉬지 않고 쭉 했어요. 보시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디바이스 프로텍트 하는 거하고 네트워크를 어떤 공격으로부터 스트레스니까 어떤 위협으로부터 어떤 위험 요소로부터 프로텍트 하는 거에 대한 걸 했고요. 데이터에 대한 메인티넌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이프한 프로시저에 대한 거 있고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세이프가드 어떻게 하는지, 스트롱 오센티케이션 하는 거하고, 프랙티스 세이프 온라인 비헤이비어에 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얘가 여기 썼습니다만 이 텀즈 오브 서비스 앤 펄리시에 대한 거는요. 늘 나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저도 그냥 습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방심하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듈 수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